요. 자, 보면은 이제 이 외부 효과는 얘도 알아야 돼요. 의도. 자, 거기 보시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써요.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어떤 경제 주체의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손해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요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 이게 뭐를 주냐면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경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제 활동은 크게 나누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있어요. 저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그 외부 효과에 의해 보면 C에 보면 나와 있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171페이지. 외부 효과에 의의하고 있잖아요. 의의. 그죠? 거기 보면 A, B, C 있잖아요. 의의 안에. C에 가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생산 과정에서도 정과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게 소비 과정에서도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그냥 생산 과정 정도 나올 거예요. 소비했을 때 정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이런 예방접종 같은 거 얘기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고총각이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어요. 5만 원을 주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 거는 고총각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거지 주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서 예방접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총각이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고총각을 통해서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총각이 주변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번에 5만 원 주고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1인당 5천 원씩 내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어디론가 끌려가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의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게는 이건 간접 흡연 얘기해요. 그렇죠? 간접 흡연이라는 폐 있죠. 그게 소비 측면에 있을 때 부의 외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흡연을 함으로써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를 줄 수 있죠. 근데 그 피해가 상호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지를 못하면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죠? 뭐 내가 이 담배를 피고 다닌다 그래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인식하냐면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이런 정과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뭐 경제의 측면에서는 뭐 양봉업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꿀을 뭐 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요 과정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교재상에 보면.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의 의의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여기는 이 비용이 큰 거예요. 정예외부효과는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던 거죠. 사적인 비용은 이거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회적 비용이 있죠. 정예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은 이건 사적 비용하고 외부 비용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방에 C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중심지가 있어요. 이 중심지에는 기업이나 관공서 이게 다 이제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외곽에 도시의 외곽에 가면은 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가구 이렇게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로 출퇴근하는 거죠. 근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출퇴근을 해요. 이게 우회해서 출퇴근할 때 시간이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구당 교통비용이 한 5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H라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1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터널을 뚫어주면서 6차선짜리 도로를 깔아줘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진해서 출퇴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도 이게 30분으로 절약이 되고 교통비용도 가구당 5만원의 부담이 아니라 만원의 부담밖에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절약이 돼요? 4만원. 그러면 10,000가구에 4만원이면 한 달이면 4억씩 절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10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적 비용은 100억에서 한 달에 얼마씩? 4억씩. 이 도로가 있는 동안에는 1년이면 48억씩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관계를 보면은 이 비용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발하는 게 무슨 효과다? 정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을 준 애들은 시장에서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의 형태가 나타나죠. 왜? 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얻는 이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명예를 줘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이 기업의 창업주의 아우가 아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도로의 명칭을 아산로라고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발하는 게 정의 외부 효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쪽에서도 똑같겠죠. 여러분 주거지 근처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원이 조성되는 비용을 만약에 우리 고총각이 기부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신에 그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휴일이 됐을 때 공원을 찾아서 이동할 이유가 없죠. 자기 주거지에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동에 따른 그런 비용 부담을 계속 줄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는 시장에서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왜 포인트냐면 시장의 실패라는 거는요. 시장기구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없어요.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보조금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자, 부의외부 효과 이제 의의는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얘는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얘는 이 비용을 더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는 유발한다. 이렇게 시문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부의 효과는 뭐를 발생시킨다고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볼 때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게 플러스가 돼요. 여기는 이게 뭐가 되고 마이너스. 그죠? 네. 그러면 외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자 H 시멘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시멘트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 생산비의 기초에서 얘네가 이 가격을 책정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 시멘트의 생산비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에 기초해서 얘네도 얼마에 책정을 했다. 10,000원을 기준해서 한 10만 톤 정도를 시장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시멘트를 10,000원을 주고 소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얘를 정화시키는 뭐가 비용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이 비용이 한 2만 원 돼요. 그죠? 근데 이 비용에 대해서 이 시멘트 회사에서는 이 비용을 자기가 인식을 한다 못한다. 인식을 못하죠.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자기 소유는 이 공장이니까.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정화시키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장 가격이 10,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0원이 아니라 얼마에? 3만 원에 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결국은 사적인 비용이 얼마인데?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적 비용은 10,000원 플러스 얼마가 돼요? 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생산을 계속 하는 이상은 계속 사회적 비용이 무슨 비용보다 사적 비용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것이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되니까 얘네는 시장에다가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대 생산의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적은 생산비를 가지고 많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오염물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환에 시달리면은 정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오염원을 이제 정부가 추적을 해서 얘네를 잡아내겠죠. 그러면 얘네한테 제재를 가하면서 뭐를 설치하라고 그러겠어요?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하면은 비용이 2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판매 가격을 10,000원에 팔 수는 없겠죠.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토탈 이제 3만 원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3만 원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한 그래프는 아닌데 간단한 이해를 구한다 그러면 원래 이제 시장 가격이 얼마였어요? 10,000원일 때 생산자들은 한 10만 톤 생산하고 있던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생산인 거예요? 이게 과대 생산인 거죠. 그거는 여기 있는 요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만 반영하고 있냐면 사적 비용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생산비가 늘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비의 증가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량이 한 5만 톤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요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도 반영이 된 곡선이다. 사회적 비용까지도 반영된 곡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 양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 생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교재 보시게 되면
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B에 이렇게 돼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배분을 시장이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시멘트 생산을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면 적정한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규제 전에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규제에 따라서 생산비의 상승을 통한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하게 됨으로써 외부 비용이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생산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외부 비용의 내부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 많이 힘드시면 초기에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과다 생산. 정의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원래 안 좋은 거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박스에 정의 외부 효과하고 부의 외부 효과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랑 관련 있는 거. 부의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것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둘 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있죠. 예, 거주지에 생태공원을 이제 조성하는 게 있고요.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게 이제 들어설 수도 있을 때, 만약 여러분 그 주거지 부분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 TV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가치가 높아진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장롱 속에 숨겨놨던 머리떼가 어깨띠를 둘러매고 이제 시청으로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공원 조성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핀피 현상이라는 게 플리즈 인 마이 프론티아드라는 거야. 그러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될 때 우리 집 앞에 생기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좋은 거는 우리 집 앞마당도 개방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not in my backyard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에 가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에 보면 핀피 현상이 있고 부의 외부 효과면은 무슨 현상이? 님비 현상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옆 페이지 가면은 이제 박스 밑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해결책에 보면 정부가 직접 통제에 의한 해결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 통제에 의한 해결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지역지구제가 있어요. 거기는 명시가 안 돼 있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함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직접 규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는 게 지역지구제라고 있어요. 지역지구제. 얘가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지구제가. 뒤에서 이제 또 배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역지구제라고만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외부 효과를 뭐 하는 거예요? 내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한다는 게 아까처럼 저렇게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에다가는 뭐를 가해서 규제를 가해서 그 외부 효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포함되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권을 부여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코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해결책 중에 나오는 게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 코지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부의 외부 효과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일일이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에다가 자 외부 효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재산권에 관한 어떤 기준만 제시를 해주면 시장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소음도가 75dB 정도의 소음도가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이게 시간당 30만 원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지역에 그 집에 환자가 있거나 수험생이 있으면 플러스 5만 원까지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75데시벨 정도면은 비행기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지장이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이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죠. 오늘 저녁이 내 생일인데 생일 파티가 10시부터 한 2시간 이어질 예정인데 소음도가 하면 이 정도 될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쓸 것 같으니까 두 개 해서 얼마면 60만 원 줄 테니까 참고 기다릴래? 아니면은 네가 싫다 그러면 난 딴 데로 가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어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있는 거예요. 환자하고 수험생이 있으면 보상 더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서 소음대에 관한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이게 나중에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가면 이 관청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 소음도를 측정을 해봐요. 실제로 얼마나 소음도가 심한지. 그래갖고 그 기준치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조정하겠죠. 이러면 정부가 굳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갖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합병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간단히 들어서 연탄공장 주변에 세탁소가 있으면 세탁소가 피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냐면 합병이라는 얘기죠. 여기 연탄공장 사장이 35세 총각이고요. 여기 세탁소 주인이 27 먹은 처녀라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둘이 결혼했어요. 그죠? 그럼 자기 집 일인데 신경 안 쓰겠어요? 쓰겠지. 당연히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합병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건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예제 하나 있어요. 그죠? 17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에 보면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라고 돼 있죠. 이게 부의 외부효과예요. 얘를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준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외부라는 거는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도 알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외부 효과에서. 그리고 토지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4페이지에 가면 이제 공공재라고 있어요. 이 공공재라는 거는요, 일반 이 사적재에 대비되는 애들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이 사적재라는 건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사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재화라는 거는요, 시장에 공급되는 자원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뭐를 해야 돼요? 경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매년 시장에 10,000톤이 공급이 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소고기라는 것도 무한정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는 없어요. 매년 도축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뭐가 많다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이게 매번 소고기 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달에 소득이 500만 원 못 버는 사람은 소고기 사 먹지 말아라 그러면 또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 차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소고기 한 근의 가격과 돼지고기 한 근의 가격을 다르게 두는 거죠. 그러면 소득에 따라 소비하는 양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소고기 먹을 거고 적은 사람은 돼지고기 먹을 거고, 보너스 타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도 소고기 사서 먹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요만큼 사서 먹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만큼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경쟁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육점 앞에 가서 하루 온종일 소고기 째려보고 있으면 정육점 주인 나와서 한 근 그냥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뭐 줘야지 줘요. 돈을 줘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공공재단에는 비경합성과 뭐를 가지고 있다?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공공재는 공급을 하고 나면은 얘는 공동 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가 순수 공공재가 국방이라든가 또는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8일이면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그럼 외국인들이 뭐 수만 명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럼 걔네가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이거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런 서비스는 무슨 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공동 소비가.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소비로부터 배대당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 사람들이 존재해서 그래요. 누가? 무임승차자가. 그죠? 이게 공공재에 대한요. 이 공공재에 대한 소비에 대한 선호 있죠. 네, 얼마나 필요하냐 공공재가. 이거를 시장에다 물어보면 항상 부족한 결과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소비의 선호를 갖다가 제대로 표시를 안 해주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해 봤던 거죠. 여기 있는 공중파 방송이 있죠. 네, 이 중에 어느 게 공공재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어느 게 공공재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공공재 이거. 네? 아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이거 MBC 채널을 틀었더니 옆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지금 MBC 보고 있는데 네가 MBC 틀면 되니? 이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 가든 간에 TV 틀었으면 다 공동 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들 얘는 선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이거 수신료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정마다? 그러면 우리는 수신료 제대로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잖아요? 일단 걸리기 전에는 TV 없다. 걸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은 채널 9가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맡기면 자기들의 선호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맡기면 이 사람들의 선호도를 가지고 생산하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재화가. 그리고 거기 소비에 대한 이런 것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그래서 얘네 생산을 시장국에 맡기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번 나온 거예요. 이게 틀린 걸로는 지문 2번으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사회에서 필요한 이상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된다. 과대 생산이 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거는 이 공공재는 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공공재 자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공재라는 게 항상 공공재가 설치됐을 때 주변 사람에게 이익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거예요. 불가피하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원전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그게 설치되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거는 뭐로 유발할 수도 있다.
외부 효과를 그것도 시험상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도 여기서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외부 효과도 과소생산과 과대생산은 기본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시장 실패가 유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가면 175페이지에 불안전 시장이라고 돼 있죠. 이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불안전 경쟁 시장에 따른 이게 이제 독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독점이라는 거는 시장의 생산자가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가 하나면 그 사람이 이윤을 독식해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이 하나면. 왜 우리 독점의 대표적인 게 여기잖아요. 그죠? 한전에서만 뭐를 공급을 해요? 얘네가 전력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혼자 전기료에 따른 수익은 얘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이익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름만 되면은 왜 에어컨 우리가 쉽게 틀 수가 없고, 겨울이 되면 히터 왜 제대로 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기세가 누진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전기료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커요? 순이익이 크다고요. 그죠? 예, 그게 독점이라는 건 시장에 생산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장 실패 원인은 뭐냐면, 이게 경제 논리에서는요,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 부자라고요. 이윤은 독식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얘들을 이윤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소 생산에. 그게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에 대한 논리가 그거다라고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자, 자신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재화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이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이유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신뢰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제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이 있죠. 가격이. 만약에 지금 강남에 있는 애가 지금 뭐 평균 시세가 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대전에서도 8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 잘 된다, 안 된다? 매매가 안 되죠. 왜냐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파는 사람은 요거만 보고 얼마라고? 8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이 저게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매개로는 거래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뭐를 통해서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비대칭에 대한 건데 그게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용어에 보면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발생하죠.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40대 남성을 위한 암보험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어요. 이게 보험료가 한 5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뭐 안 적어도 돼요. 이것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자, 갑도 40대, 이 사람도 40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연 한 2천 정도를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
300일을 갖다가 운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 한 2000 정도를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 한 300일 정도를 음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러 보험사 직원이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보험사 직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연간 2천 들여서 나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 이거죠. 근데 나는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당연히 못 깎아주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전국에 10만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10만 명의 사람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을 때 나는 1년에 300일을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자기 건강에서 들어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50만 원 비싸다 보고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이걸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그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부터?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300일이 아니라 365일을 음주를 즐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험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완치할 때까지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그렇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죠. 예, 화재보험을 들었어도 건물주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돼요. 경비라는 사람이나. 왜냐하면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소가 되면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은 중고로 주는 거예요. 감가상각 적용해서. 그러니까는 그걸 만약에 신축할 수 있는 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건물주는 자기가 세상을 뜰 때마다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겠죠. 야, 불낼 시점은 25년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신축비용 받아서 지면은 보험사는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라고 나와 있죠.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단에 그 10번, 11번 그래가지고 해설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시험에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예,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선생이 이거를 설명을 하겠어요? 안 물어보니까. 그죠?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궁금하더라도 찾아와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그냥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 정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이게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하는 거 있어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내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이게 직접 개입한다는 거는요. 정부가 어디에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와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자기가 시장에서 토지를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들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직접 개입 수단에 들어가게 되면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판에 보면은 일단 애들이 다 뭐가 들어가요? 일단 공이 들어간 애들이 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공토지 비축을 그냥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뒤에 가면은 토지은행 제도라고 배워요.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영개발이라는 거는 이거는 토지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공영 개발로 쓰기도 하고 뭐라고도 토지 수용 방식이라도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나중에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 들어간 애들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예,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구성이 돼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는 이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2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가면 8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 부분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 답이 3번에 공영개발 사업 시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문제 9번이 있죠.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거기 가면 1번이 공공토지 비축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가면 토지 수용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맨 오른쪽에 가면 그 밑에 가면 공영개발이라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4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간접 개입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각종 세금이 있죠. 거기도 박스에 보면은 취득세, 종부세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세금, 그 다음에 각종 뭐가 있어요? 부담금. 이 부담금의 대표적인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비율 뭐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것 등을 조정해 주는 게 간접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정부가 강남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시키면서 이거를 또 적용하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죠? 최대 한 뭐 4억인가 8억인가를 토해내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동기잖아요. 자, 시장에 들어가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뭐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이익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익이 줄어들면 굳이 투기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를 해줘요. 자, 213페이지 가보세요. 213페이지 가면 문제 12번 있죠? 예,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 돈에 관련된 건 다 간접 개입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걸 아는 사람은 그냥 풀면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이거 말고도 또 출제됐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이용 규제는 뭐냐면 토지를 이용할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 쓰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다?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쟤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쟤를 가지고 또 이제 토지정책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책론은 다 끝나고 이제 투자론까지도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9페이지에 가시면 자, 토지정책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역지구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를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토대로 해서 오늘 이론은 많이 배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상업 입지론서부터 시작해갖고 레일리 허프에 대한 계산하는 거 배우신 거고, 그
그 다음에 지대론 들어가고 지대에 대한 종류, 전통적인 지대론에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런 거 배우신 거고, 도시공간 구조에서 동심원, 선형, 그 다음에 다핵심 이런 거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로 들어와서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 공공재 이런 거 배우신 거고, 정부의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그죠?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그 안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만 복습이라 좀 해주셔야 돼. 그죠? 예? 그죠? 웬만하면 좀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아주 높으신 분들께서 몇 분 남아서 공부하시면 나머지 뒤에 후학들이 따라서 남아서 공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체 공사가 담아가시니까 그냥 꾸준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하면 남아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언제부터 남아서 공부한다고요? 예? 달을 대세요. 몇 월 달부터 남아서 하실 거예요? 몇 월 달부터? 예? 3월이요? 이거 나중에 갭이 생겨요. 지금 남아서 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나중에 뒤에 가셔가지고 그거 힘들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특히 뭐 저기 한 9월달, 10월달 됐는데 와가지고 경제에서 수량의 변화, 수의 변화 이런 거 이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그죠? 미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죠? 자, 그러니까 좀 복습 좀 부탁드리고 한 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